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67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남편 최병호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죠. 시장 가는 길은 늘 똑같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면 벌써 분주한 상인들이 보이죠. 저도 예전엔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15년 동안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채소 코너부터 돌았어요. 무가 싱싱해 보이길래 하나 골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울 위에 올려놓더니 2,500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정확히 세어서 드렸죠.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순이 언니 또 동전까지 세고 있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춘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동네 친구죠. 입심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춘자야,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언니가 너무 꼼꼼해. 세상 사람 다 믿으면 큰 코 다친다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데? 춘자는 그렇게 말하곤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언니, 나 어제 뉴스 봤는데 말이야.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는 춘자의 말을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누가 저를 속이겠어요. 더군다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봄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챙겨뒀는지 확인했죠. 남편이 당뇨와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남편은 70살입니다. 저보다 3살 위죠. 평생 택시 운전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부지런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시장 다녀왔어. 고생했어.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약은 먹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최근 들어 숨쉬기가 힘들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미루기만 했죠.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건강보험은 있지만 큰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말이에요. 우리 집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2사람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돈이죠.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산 습관이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가끔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해서 받아봤죠. 어머니, 저예요. 은영이에요. 딸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남편 사업을 따라다닌다고 해외에 나가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은영아, 어디 있어?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갈게요. 남편도 같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딸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기뻐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온다니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동시에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딸이 오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걸 테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위도 처음 만나는 거라 긴장되었어요. 춘자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 다 믿으면 큰 코 다친다. 하지만 설마 내 딸이 저를 속이겠어요. 그런 생각은 빨리 떨쳐냈습니다. 가족인데 말이죠.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달려나가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영아, 살이 빠졌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은영이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도영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에는 비싼 것 같은 과일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사위구나. 반갑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말하는 걸 보니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해외 사업 때문에 바빴거든요. 괜찮다. 젊을 때는 일이 우선이지. 저는 딸과 사위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딸이니까 정성껏 만들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했거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응, 은퇴했지만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시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도영이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어요. 은영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도영도 재미있는 말을 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어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은영이가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뭘.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야.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도영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투자? 네, 도시 재개발 사업이에요.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낡은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리 투자하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도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번듯한 표지에 여러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이 내년에 재개발 확정이에요. 지금 투자하면 최소 2배는 수익이 날 거예요. 서류를 넘기면서 설명하는데 중간에 우리 집 주소가 작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이상했지만 금방 지나가 버렸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요즘 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 쉽게 해줘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니요. 그런 건 위험하지 않나?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재개발이 확실하니까요. 게다가 투자 수익으로 대출금도 갚고 남는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죠. 은영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출 같은 거 안 지고 살았거든요. 집은 우리가 평생 살 곳인데 담보로 잡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장모님, 이런 기회는 빨리 결정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도영의 목소리에 약간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정중하게 말해서 기분 나쁘지는 않았죠. 그날 밤 은영이와 도영은 근처 호텔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내일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남편과 둘이 남았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사위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 나는 좀 이상해. 뭐가?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딸이 데려온 사람인데 나쁜 마음이야 있겠나. 맞는 말이었어요. 은영이가 나쁜 사람을 데려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남편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이요?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집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미안해. 돈 때문에 걱정시켜서. 무슨 말이야. 건강이 우선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돈을 어디서 구하죠? 그때 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때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야.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금 도영이랑 같이 병원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은영이와 도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걱정 마. 도영이 저를 복도로 데려나가더라고요. 장모님, 아버님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말씀드린 투자 기회, 지금 결정하시면 돼요. 집 담보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그 돈으로 수술비도 내고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장모님, 아버님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돈 걱정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면 어떡해요? 도영 말이 맞았어요. 남편 생명이 우선이었죠. 대출은 어떻게 받아? 저한테 맡기세요. 모든 절차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까지만 서류 준비하면 돼요. 그때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상태인데 돈 때문에 수술 못 받게 할 순 없잖아. 은영아, 엄마, 나 정말 잘못 살았어.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번만 믿어줘. 평생 효도할게.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영이도 아버지 걱정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야? 네, 장모님. 제가 책임지겠어요. 도영이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재개발 지역 지도도 보여주고 정부 발표 자료도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확정된 거예요. 투자하신 돈은 6개월 후에
2배가 되어서 돌려드릴게요. 정말? 네, 확실해요. 다른 투자자들도 벌써 많이 참여했어요.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을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 소리가 계속 들렸죠.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알았어. 해보자. 현명한 결정이세요. 도영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이 도영이 설명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는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평생 써온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죠. 꾹꾹 빨간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내일 은행에서 대출 절차 밟고 바로 투자금 넣을게요. 수술비는 언제 마련될까? 이틀 안에 준비해 드릴게요. 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아빠 꼭 나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도영이 연락 왔어요. 장모님, 은행에서 대출 승인 났어요. 오늘 오후에 돈 나와요. 정말? 네, 바로 투자 처리하고 수술비도 마련할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남편 수술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투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쓰일 거라는 것도요. 대출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수술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도영 씨, 아버지 수술 날짜가 다음 주인데 돈은 언제 준비돼요? 전화로 물어봤더니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아, 그거 말이에요. 투자 처리하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며칠이요? 처음엔 이틀 안에 된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서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뭔가 핑계 같았어요. 하지만 딸 남편이니까 믿어야겠다 싶었죠. 그럼 언제쯤? 다음 주 초에는 확실히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찜찜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은영이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아빠 수술비 언제 나와? 엄마, 남편한테 물어볼게. 너는 잘 모르는 거야? 응, 남편이 다 처리하고 있어. 이상했어요. 투자라면 은영이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시장에 갔더니 춘자가 반겼어요. 말순아, 요즘 어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남편이 아파서. 아이고, 그래. 뭐가 아픈데?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춘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말순아, 그거 위험해. 딸 남편이 투자해 준다고 해서. 이거 사기 아니야? 요즘 재개발 사기로 집 날린 사람 많다던데. 춘자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럴까? 말순아, 진짜 조심해.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재개발 사기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했더라고요. 수법도 도영이 한 것과 비슷했죠. 불안해서 은영이 SNS를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잘 안 봤는데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비싼 음식들, 명품 가방들까지요. 투자 성공 기념으로 남편과 맛있는 저녁 이런 글도 있었어요. 어떻게 투자가 벌써 성공했죠? 돈은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더 자세히 봤더니 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것 같았죠. 언제 여행을 갔나요? 마음이 답답해져서 도영에게 전화했어요. 도영 씨,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처리 중이에요. 그런데 은영이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던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는 예전에 찍어둔 거예요. 예전에요? 날짜를 보니까 며칠 전인데요. 그게, 엄마, 지금 바빠. 다음 달에 다 갚는다니까 왜 그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따뜻한 딸 목소리가 아니었죠. 은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니?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냥 좀 참아. 참아. 아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엄마, 진짜 시끄러워. 나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속은 거예요. 그것도 친딸한테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뭐? 은영이랑 도영이 우리를 속인 거야.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자식한테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다. 목소리에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자식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나도 딸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서로 안고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영과 은영이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심만 했습니다. 춘자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화를 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순아,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 신고해야지. 이런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뭐가 달라져? 돈은 이미 다 써버렸을 텐데. 춘자 말이 맞았어요. 은영이 SNS만 봐도 우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남편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은영이와 도영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받았어요. 은영아, 아빠 수술이 내일인데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지금 바빠. 다음 달에 다 갚는다니까 왜 그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착한 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빠가 정말 위험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내가 투자한다고 했잖아. 엄마,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쓴 거야? 그건 엄마가 알 필요 없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내 딸이 할 말인가요? 은영아, 너 정신 차려. 아빠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된다니까. 며칠이 아니라 내일이야. 내일 수술해야 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나한테 돈이 없는데. 없어. SNS에는 매일 고급 음식 사진 올리면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내 SNS를 왜 봐? 딸 걱정돼서 본 건데 그게 중요해? 우리 돈으로 호화 생활하고 있잖아. 호화 생활이 아니야.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거야.
사업? 무슨 사업? 엄마는 몰라도 돼.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은영아,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도 이해해줘. 나도 어려워. 내가 어려우면 엄마 아빠는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화난다. 화나긴 누가 화나? 내가 더 화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딸과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나 끊을게. 다음에 연락할게. 잠깐, 은영아. 이미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밤을 샜어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수술이 또 연기됐거든요.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들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무슨 말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딸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 남편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질 거야. 글쎄, 이제 뭘 믿고 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도영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해 봤어요. 다행히 받았습니다. 도영 씨, 장인어른이 정말 위험해요. 수술비만이라도 빨리 마련해 주세요. 장모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집 담보로 받은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그건 투자 처리하느라고요. 거짓말이죠? 은영이 SNS 봤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더 이상 정중한 사위가 아니었죠. 우리 돈으로 호화 생활하면서 뭔 상관이냐고요? 장모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기잖아요. 사기라는 증거가 있어요? 도영은 이제 대놓고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도영 씨, 제발 부탁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도 친딸과 사위한테 말이에요. 결국 남편은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 혼자 남겨놔서 미안해. 무슨 말이야. 나도 곧 갈 텐데. 아니야. 너는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를 속인 놈들을 가만두면 안 돼. 그게 남편이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친척들 몇 명과 동네 사람들만 왔어요. 가장 와야 할 딸 은영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춘자가 화를 냈어요. 이런 못된 년 봤나? 아버지 장례식에 어떻게 안 와? 그냥 둬.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적막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이 실감났죠. 며칠 후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택시 운전사 옷들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남편 냄새가 났어요. 서랍을 열어보는데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가 해져서 색깔도 바랬습니다. 열어보니 남편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손님들 연락처였어요. 그런데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죠. 각 사람마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혜성 마이너스 전직 형사, 의리 있는 사람,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 요청 가능. 박상우 마이너스 신문기자, 불에 못 참는 성격, 사회 정의에 관심 많음. 이순자 간호사,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병원 일 도움.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택시 운전하면서 만난 인연들이었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이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으로 풀어라.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평생 깨달은 인생 철학이었나 봐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정혜성이라는 이름 말이에요. 전직 형사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혹시 이분이 우리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최병호 아내 윤말순입니다. 아, 병호 형 부인이세요? 병호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정혜성 씨는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호 형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고마워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우리가 사기당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혜성 씨는 중간중간 혀를 차며 들어주셨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네요. 어머님,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딸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어도 범죄는 범죄예요. 병호 형이 살아계시면 가만 안 두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라면 분명히 끝까지 추적했을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병호 형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남편이 평생 쌓아온 인맥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으로 풀어라. 남편의 메모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다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력했어. 이제는 싸울 거야. 우리를 속인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남편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정혜성 씨와 만난 곳은 남편이 자주 가던 커피숍이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일로 바쁘신 분 찾아뵌 게 무슨 말씀을. 병호형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정혜성 씨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은영이 SNS 캡처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죠. 이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에요. 재개발을 미끼로 써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빼가는 거죠. 정말 사기가 맞나요? 확실해요. 이 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투자처 주소가 가짜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엉터리예요. 정혜성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해 봤어요. 역시 그렇네요.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짧은 SNS 보니까 확실하고요. 충격적이었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피해자가 더 있다고요?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명을 동시에 속여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정혜성 씨는 자신이 아는 기자 한 명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박상우라는 기자인데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인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더 적극적일 거예요. 며칠 후 박상우 기자를 만났어요. 50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성 형님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일로 바쁘신 분 찾아뵌 게.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했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박상우 기자는 제 사연을 듣고 분노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친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속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기사로 써서 세상에 알릴게요. 이런 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박상우 기자는 이미 비슷한 피해자들의 모임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내일 피해자 모임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딸과 사위에게 속았어요. 제가 인사를 하니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조카한테 당했어요. 가족이 더 무서워요. 저는 아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알고 보니 도박비 때문이었어요. 비슷한 사연들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모임을 주도하는 분은 김영수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먼저 피해를 당했다가 지금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뭉쳐야 해요. 혼자서는 상대하기 어려워도 여러 명이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언론에도 알려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야 해요. 박상우 기자도 함께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사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연을 익명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죠. 정혜성 씨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도 했어요. 담당 형사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증거 자료들 잘 보관해 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상우 기자가 연락을 줬어요. 어머님 대박이에요. 딸분과 사위 실체를 파악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가 1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만 속인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내일 투자 설명회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설명회요? 네, 이번에는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수첩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거의 다 됐어. 우리를 속인 놈들이 곧 잡힐 거야. 다음 날이 바로 그 설명회 날이었어요. 정혜성 씨, 박상우 기자, 그리고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호텔 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도영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은영이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영이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이야기, 수익률 이야기. 우리한테 했던 말들과 똑같았죠. 지금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2배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때 박상우 기자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 투자처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물론입니다. 여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영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도영, 최은영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가 사기예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은영이가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죠. 은영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은영아, 엄마가 여기 왜 와? 너를 막으려고. 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경찰이 은영이와 도영을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게 제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몇 달 후 법정에 섰어요. 피해자로 출석한 거였죠. 은영이와 도영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죄목을 읽어나갔어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생각보다 죄가 많았습니다. 피고들은 재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5억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우리만 속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을 속였구나 싶었죠. 은영이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투자하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다는 걸 증거들이 다 보여줬거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장도영에게 징역 7년, 최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딸에 대한 정은 다 떨어진 후였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상우 기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후련하시죠? 글쎄요. 후련하다기보다는 허무해요.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딸도 이미 제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끝났어. 우리를 속인 놈들 다 잡혔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뭐 하고 살지? 혼자 남았는데. 그때 남편이 남긴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문제면 사람으로 풀어라. 문득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 같은 사람들이 속고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정혜성 씨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일주일 후 어르신 권리보호센터라는 곳에 갔어요.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혜성 씨께 들었어요. 센터장인 이미경 씨가 반겼어요. 50대 여성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의 경험이 가장 소중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당할 뻔한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죠. 좋은 일 같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괜찮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게다가 같은 연배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거든요. 그날부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에 나가서 상담을 도와드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딸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딸에게 배신당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죠. 몇 달 후에는 시장에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춘자가 도와줬어요. 말순아,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시작하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지. 상담소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은 분들, 그냥 고민 상담을 원하는 분들까지요. 할머니, 저희 아들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어떤 투자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재개발 투자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당했던 수법과 똑같았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속았어요.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계약서를 보니 역시 가짜였어요. 회사 주소도 엉터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조작된 거였죠.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저의 경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 박상우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요즘 활동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기사로 써도 될까요? 사기 피해자에서 상담사가 된 이야기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국에서 전화도 걸려왔고요. 할머니, 저도 딸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상담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았어요. 바쁘긴 했지만 보람 있었죠. 1년이 지났어요. 상담소는 이제 제법 알려졌고 도움을 받은 분들도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납골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찾아뵌 거였죠.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바쁘게 살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당신이 남긴 수첩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남편 사진에 꽃을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어른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가 길잡이가 될게. 납골당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내일 상담 일정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바쁘겠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됐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많은 걸 얻었네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속지 않는 지혜를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속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